며느리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고 아파트 단지 안의 벚꽃나무들이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었어요.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죠. 이런 날이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법 아니겠어요? 다음 주가 며느리 수미의 2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째인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에 식물 사진을 자주 올리는 걸 봤거든요. 카페에서 마주친 화분들이나 길가의 예쁜 꽃들 사진을 찍어서 힐링된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더라고요. 그럼 화분을 선물해주면 좋아하겠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후로 집안에 식물 하나 없이 지냈어요. 아들 민준이는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화원에 갔습니다. 초록정원이라는 이름의 그 화원은 각종 화분과 식물들로 가득했어요. 들어서자마자 흙냄새와 식물 특유의 싱그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화원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분 같았어요. 며느리 생일 선물로 화분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아, 며느리분 생일 선물이시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이에요. 식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원 안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럼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예쁜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까다로운 것보다는 여러 화분들을 구경하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선인장류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지만 재미가 없고 화려한 꽃이 피는 건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동그란 하얀 화분에 심어진 아이비였는데 연두색 잎사귀들이 화분 가장자리로 우아하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잎사귀 가장자리마다 하얀 테두리가 있어서 정말 예뻤어요. 이거 예쁘네요. 아, 그거 좋은 선택이세요. 아이비는 초보자도 키우기 쉽고 공기 정화 효과도 좋아요. 물만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2번이면 그리 어렵지 않겠죠? 며느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얼마나 하나요? 화분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드릴게요. 5만 원이면 생일 선물로는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너무 싸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요. 사장님이 화분을 예쁜 포장지로 감싸고 리본까지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관리법이 적혀 있어요. 물 주는 주기, 햇빛 양, 주의사항 같은 거요. 이것만 지키시면 몇 년은 거뜬히 키우실 수 있어요. 카드를 받아보니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물은 흙 표면이 마를 때 충분히 주되 일주일에 2-3회,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곳에 두기, 겨울에는 물 주는 주기를 늘리기 등등. 집에 와서 화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얀 화분과 연두색 잎사귀의 조화가 우아하면서도 싱그러웠죠. 거실 어디에 둬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말이에요. 일주일 후 며느리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화분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포장도 새로 예쁘게 다시 해서 정말 선물다운 모습이었죠.
오후 6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놓인 화분을 보고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머니, 저게 뭐예요? 수미야, 생일 축하해. 내 선물이야. 며느리가 다가가서 포장을 뜯어봤어요. 하얀 화분에 담긴 아이비가 모습을 드러내자 며느리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화분이네요. 예뻐요. 내가 평소에 식물 사진 자주 올리던데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아이비라고 하는데 키우기 쉽다고 하더라.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화원 사장님이 준 관리법 카드도 함께 건네줬죠. 여기 관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 물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면 되고 어렵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카드를 받아서 대충 훑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잘 키워볼게요. 그날 저녁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생일상을 차려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줬거든요. 아들도 며느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고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도 화분을 자꾸 쳐다보면서 정말 예뻐요, 어머니. 어디에 둘까요? 하면서 이것저것 자리를 옮겨보기도 했죠. 결국 거실 창가 쪽에 두기로 했어요. 햇빛도 적당히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여기 두면 들어올 때마다 보겠네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선물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했거든요. 앞으로 며느리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화분이 거실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연두색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정말 생기가 넘쳤거든요. 며느리도 출근하기 전에 화분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정말 예뻐요. 매일 보니까 더 좋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선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좋아하고 집 분위기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식물을 돌보면서 더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까지 했었거든요. 식물을 키우는 건 단순히 물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잎사귀가 시들거나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책임감과 애정도 기를 수 있죠. 며느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람은 정확히 3일 후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문득 화분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흙 표면이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화원 사장님이 주신 카드에는 분명히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준 것 같았어요. 아, 며느리가 깜빡했나 보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3년 차이지만 아직 신혼이고 직장 생활도 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저녁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어요. 수미야, 화분에 물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흙이 많이 말랐더라. 아, 그래요?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내일 줄게요. 며느리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일 주겠다고 하니까 안심했죠. 그런데 다음 날 저녁에도 물을 안 줬어요.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요일이 되자 화분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잎사귀들이 시들기 시작했고 몇 개는 끝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봤어요. 수미야, 화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잎사귀들이 더 시들어가고 있었고,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저는 직접 화분에 물을 줬어요.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정성껏 골라준 선물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방치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식물 키우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 주는 타이밍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말해봤어요. 수미야, 화분에 물 줬어. 너무 말라서 못 보겠더라. 아,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고요? 물 한 번 주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 정말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신경 써서 물 좀 줘. 식물도 생명이잖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고, 저는 계속 대신 물을 줘야 했어요. 이상한 건 며느리가 화분을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아직 예쁘네요 같은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물은 안 주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수미가 요즘 많이 바빠? 아니요, 별로요. 왜요? 화분 물 주는 걸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서. 아, 그거요? 엄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해주면 된다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며느리에게 준 선물인데 왜 제가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물을 안 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 의심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불이 나게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화분을 보고 있었어요. 또 흙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물을 줬는데도 벌써 이 정도로 말랐다는 건 정말 목이 마르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하는 걸 보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미야, 출근 전에 화분에 물 좀 줄 수 있을까? 흙이 또 말랐어. 며느리가 걸음을 멈추고 화분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주기 귀찮아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물 주기 귀찮다고요. 매번 물 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며느리가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목소리에도 귀찮다는 기색이 가득했죠. 수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식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SNS에 올리는 건 그냥 예쁘니까 찍어서 올리는 거지. 직접 키우는 건 정말 귀찮거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SNS에 올리는 건 그냥 예쁘니까 찍는 거라고. 그럼 제가 며느리가 식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건 완전히 착각이었던 건가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건데 싫다고 말하기가 그래서요. 그런데 매일매일 물 주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고요? 제가 정성껏 골라준 선물이 스트레스라고 하다니.
물 한 번 주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부담이에요. 물 주는 것도 그렇고, 잎사귀 상태도 봐야 하고, 위치도 바꿔줘야 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식물을 돌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인가요? 그냥 흙이 마르면 물 주고 가끔 잎사귀만 쳐다보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더 잘 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하라고요? 이건 며느리에게 준 선물인데 왜 제가 돌봐야 하는 건가요? 수미야, 이건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선물이라고 해서 꼭 받은 사람이 돌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준다고요? 하지만 이건 도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죠. 수미야. 어머니, 저 정말 늦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현관문을 나가버렸어요. 뒤에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주기 귀찮다고. 며느리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정성껏 화분을 골라서 선물했는데 며느리는 그걸 귀찮은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분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식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목말라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결국 그날도 제가 물을 줬어요. 화분을 부엌 싱크대로 옮겨서 찬물을 부어주니 흙이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였어요. 정말 목이 말랐었나 봅니다. 물을 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말로 식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무리 바빠도 물 한 번 주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바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싫어하는 건가요? 선물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요? 오후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더욱 기분이 안 좋았어요. 며느리가 물 주기 귀찮다고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물 주는 게 귀찮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해준 선물에 대한 무관심, 아니 거부감까지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민준아, 너 수미가 식물 안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식물요? 왜요? 화분 선물해줬는데 물 주기 귀찮다고 하더라.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엄마, 수미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거?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요. 식물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수미는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했던 건가요? 저더러 그런 선물은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내가 괜히 화분 사준 거네.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건데 싫다고 말하기가 그랬나 봐요. 좋은 뜻으로 해준 건데 싫다고 말하기 그래서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귀찮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가 대신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대신 돌봐주면 된다는 말이요.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인데 왜 제가 돌봐야 하는 건가요?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수미에게 준 선물이라고. 엄마, 너무 원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더욱 답답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말해봤어요. 수미야, 아침에 한 얘기인데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사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건데,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서 물 좀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가 깜빡할 것 같고, 그럼 식물만 죽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해달라는 말이요. 수미야, 이건 너에게 준 선물이야. 어머니 선물이라고 해서 꼭 받은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요리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해도 제가 매일 요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요리책과 화분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수미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해주세요. 제발요. 저 정말 자신 없어요. 며느리가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애원 속에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진짜 미안해서 애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일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자신 없는 거야? 네, 정말요. 저 이런 거 정말 못해요. 결국 그날도 결론이 안 났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저는 화분을 다시 봤어요. 하루 만에 또 흙이 말라 있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정말 죽겠구나. 결국 저는 다시 물을 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 작은 생명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물을 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인데 왜 제가 돌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 한 번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1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매일 화분에 물을 줬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화분 선물해 주셨는데 진짜 귀찮아 죽겠어. 매일 물 주라고 하시는데 나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귀찮아 죽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선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시어머니 욕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참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뒷담화를 들은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화분 선물해 주셨는데 진짜 귀찮아 죽겠어. 그 말 속에 담긴 짜증과 불만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선물한 건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었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화분을 보니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몇 개의 잎사귀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화원에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싱싱하고 예뻤던 아이비가 이제는 반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말해봤어요. 수미야, 화분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죽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화분을 힐끗 쳐다보더니 무관심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더 신경 써달라고요? 이미 매일 물도 주고 위치도 바꿔주고 시든 잎사귀도 제거해주고 있는데 더 뭘 하라는 건가요? 수미야, 이건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건드리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다는 핑계를 또 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핑계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에게 했던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물이라도 줘봐. 흙이 이렇게 말랐는데. 어머니, 그런 건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저는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핑계였어요.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화원에서 준 카드에 다 적혀 있는데 그것도 읽기 싫다는 말인가요? 그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화분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식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시들어가고 있어야 하는 건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분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초라해서였어요. 정성껏 고른 선물이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 걸 보니 마치 제가 천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화원에 다시 갔어요. 화분 상태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사가신 아이비는 잘 자라고 있어요? 화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게 좀 안 좋아졌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물을 제대로 못 준 것 같은데요? 보세요, 잎사귀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물 주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셔야겠네요. 이 상태면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네, 시든 잎사귀 다 제거하고 물도 제대로 주고 햇빛 좋은 곳에 두시면 다시 새 잎이 날 거예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분이 식물을 안 좋아하신다면 다른 선물로 바꿔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선물로요? 네, 관리가 필요 없는 조화나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선물로요. 사장님의 제안을 듣고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선물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이 화분 그대로 키워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화분을 관리했어요. 시든 잎사귀를 제거하고 물도 충분히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놨죠.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화분 위치가 바뀐 걸 보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화분 왜 여기로 옮기셨어요? 화원 사장님이 햇빛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 화원에 다녀오셨어요? 응. 화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어. 며느리가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해요. 괜찮아. 앞으로라도 좀 신경 써줘.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그날은 며느리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놨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또 화분을 무시했어요. 수미야, 물 줄 시간이야. 아, 네. 저녁에 할게요. 저녁이 되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또 제가 물을 줘야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화분 옆에 작은 메모를 붙여놓은 거예요. 물 주는 날 월수 금이라고 적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메모도 무시했어요. 수미야, 메모 봤지? 오늘 물 주는 날이야. 어머니, 메모 보긴 했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했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있는 화분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는
아예 물뿌리개를 화분 옆에 놔뒀어요. 물뿌리개에 물까지 미리 받아서요. 수미야, 물뿌리개 다 준비해뒀어.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2주가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스스로 물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기다려본 거예요. 며느리가 언제 눈치채고 물을 줄지 궁금해서요. 첫째 날 흙이 조금 말랐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했어요. 둘째 날 흙이 바짝 말랐지만 여전히 무시했어요. 셋째 날 잎사귀가 시들기 시작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넷째 날 잎사귀가 심하게 시들었는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다섯째 날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물을 줬거든요. 실험 결과는 명확했어요. 며느리는 화분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수미가 화분에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왜요? 5일 동안 물을 안 줘봤는데 한 번도 신경 안 쓰더라. 아, 그래요? 근데 엄마, 그럼 엄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미도 바쁘고 그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해봤어요. 수미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주만이라도 내가 직접 물 좀 줘볼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도 해봐야지. 계속 나만 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제가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며느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화분 정말 부담스러워요. 매일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고요. 그냥 없애면 안 될까요? 없애자고요? 뭐라고? 어차피 제가 못 키우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럼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매일 신경 쓰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제 선물을 없애자고 하다니. 수미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어머니 선물이라고 해서 꼭 끝까지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은 정리하는 게 맞죠.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이라고요? 제가 정성껏 골라준 선물을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다니. 수미야,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도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도 눈치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로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골랐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런 며느리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알겠어, 수미야. 정말요? 그럼 없애도 돼요? 응. 알아서 해. 며느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귀찮은 짐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도 이제 없애버릴 거야.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날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냥 없애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골라준 선물을 없애자고 하다니.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제 마음, 제 정성, 제 선물. 모든 게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은 것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재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목록,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며느리 관련 서류들. 그 중에서 특별한 서류 하나를 찾았어요. 며느리의 친정집 관련 서류였거든요. 2년 전 며느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까지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집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줬었습니다. 대신 며느리 친정집을 담보로 잡았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기억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은혜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게요. 그렇게 말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선물을 없애자고 하다니.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담보 설정이 아직 유효했고 언제든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은행 대출 상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보대출 실행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담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동산 담보요. 이미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관련 서류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 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거든요. 오후 2시, 은행에 도착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 담보 물건이 상당히 가치가 높네요. 강남 쪽 단독주택인데 감정가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요? 담보 비율 70%까지 가능하니까 5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억 6천만 원이라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럼 5억으로 실행해 주세요. 5억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투자 용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대출 실행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미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제 신용도도 좋았거든요.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5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오후 6시쯤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미야, 앉아. 네.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은행요? 왜요? 내 친정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친정집 담보로 5억 원 대출 받았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왜 갑자기 그런 일을? 갑자기. 이 담보 설정한 지 2년 됐는데 갑자기라고? 그거야 그때 급한 상황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왜? 지금도 급한 상황이거든. 무슨 급한 상황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미야,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오늘 아침요? 화분 없애자고 했잖아.
며느리가 점점 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내가 정성껏 골라준 선물을 없애자고 하는 게 그냥.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수미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어머니, 내 친정집 담보로 5억 원 빌렸으니까 이자는 내가 내. 이자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월 200만 원 정도 될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월 200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친정집이 담보니까.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요?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는 건가요? 수미야,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야? 갑자기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내 선물을 없애자고 한 것도 갑자기 아니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사과할게요.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어머니, 제발 대출을 취소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정말 잘하겠다고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나요? 수미야,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잘하겠다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화분 물주기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뭘 잘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미야, 이미 대출 실행됐어. 취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매월 이자 200만 원씩 내면 돼. 간단하잖아. 그런 돈 어디서?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우리 집 담보로 5억 원 대출 받으셨어.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화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 주기를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심지어 없애자고까지 했는지. 그래서 나도 없애기로 했어. 뭘 없애요? 너희 결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설마. 민준아, 너도 선택해. 엄마를 택할 거야, 아니면 그 아내를 택할 거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5억 원 이자 매월 낼 수 있으면 계속 살아도 돼. 못 내면 이혼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미야,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내가 스스로 다 날려버렸잖아. 그날 밤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선물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거니까요. 이제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면 되는 거였어요. 과연 월 2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할까요? 어쨌든 이제는 며느리가 결정할 차례였어요. 저는 이미 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에나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형 인간이 된 거죠. 어머니, 혹시 청소 소리 때문에 잠 깨셨어요? 제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걸레질하다 말고 급하게 일어서면서요. 아니야, 원래 일찍 일어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침 식사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안 돼요. 어머니께서 제대로 드셔야죠.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하다니. 30분 후 정말로 미역국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간이 어때요? 싱겁지 않아요? 괜찮아. 정말요? 미역은 부드러워요? 혹시 질기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제가 표정을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뭔가 안 맞으세요?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간단한 걸로. 안 돼요. 제대로 된 걸 해드려야죠. 그리고 정말로 삼겹살 볶음을 만들어줬어요. 고기도 부드럽게 잘 볶았고 양념도 적당했어요. 어머니, 고기 맛있어요? 응. 양념은 어때요? 맵지 않아요? 괜찮아. 휴, 다행이다.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잘 됐네요. 처음 만들어 본다고요? 결혼 3년 차에 삼겹살 볶음을 처음 만들어 본다는 게 믿어지나요? 저녁에는 더 심했어요. 며느리가 한상 가득 차려놨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그리고 심지어 된장찌개까지.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주겠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분 물 주는 것도 귀찮아했던 그 며느리가요? 다음 날에는 더 극성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까지 청소해 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어머니, 방 청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제 방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했어요.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웠죠. 심지어 이불까지 새로 빨아서 갈아줬어요. 어머니, 이불 보송보송하죠? 좋은 세제 써서 빨았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이런 거야 당연히 제가 해야죠. 당연하다는 말을 또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당연해진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월 200만 원 이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대출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수 없을까요? 왜? 저희가 월 200만 원을 내기가 정말 어려워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혹시 조금 줄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줄여달라고요? 이자를 줄여달라는 건가요? 수미야, 이자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원금을 좀 줄여주시면. 원금을 줄인다고 이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간단하잖아. 매월 200만 원씩 내면 돼.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며느리가 한참 고민하더니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더 잘하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더 잘한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뭘 하겠다는 건가요? 더 잘한다는 게 뭐야? 어머니 시중을 더 잘 들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시중을 잘 든다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은 뭘 했다는 건가요? 수미야, 너 지금까지 3년 동안 뭘 했어? 그게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군요. 그럼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수미야,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했어?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처녀 때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다고요? 28살이 철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철이 없었다고. 28살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정말 달라진다고요? 몇 번째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수미야,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달라지겠다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거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도 결국 위기를 넘기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며느리는 정말 극성스럽게 변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삼시세끼를 정성껏게 차려주고 제가 필요한 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며느리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끔 제가 안 보는 곳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었죠. 2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고급 홍삼이에요. 어머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홍삼이라고요? 한 박스에 50만 원은 하는 비싼 건데, 갑자기 이런 걸 사다 주다니. 이런 비싼 걸 왜?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아까워서 어머니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아깝지 않다고요? 월 200만 원 이자 낼 돈도 없다면서요? 수미야, 이런 거 살 돈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화분 물 주는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안 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다 줬고 그 다음 날에는 비싼 과일을 사다 줬어요. 어머니, 이 포도 정말 달아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 떡 유명한 곳에서 산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매일매일 뭔가를 사다 주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수미야,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마. 돈 아까워.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요. 3주째가 되자 며느리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뭐? 발 마사지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해드릴게요. 발 마사지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해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며느리가 제 발을 마사지해줬어요. 하지만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셨죠? 응, 많이 달라졌지. 그럼, 혹시 마음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한 달 동안 연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수미야,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바뀐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뭐, 진짜로 반성했다고. 네, 정말 반성했어요. 그럼 묻겠는데 내가 대출을 안 받았다면 너도 이렇게 했을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월 200만 원 이자 때문에 갑자기 착한 며느리가 된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아니라. 수미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였다면 너도 이렇게 했겠어? 며느리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대답 못하잖아. 그게 답이야. 어머니. 수미야, 내가 한 달 동안 한 모든 일들, 나는 다 가짜라고 생각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정말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미야, 내가 진짜로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내가 대출을 취소하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그래도 나한테 똑같이 잘할 수 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내가 내일 당장 5억 원을 갚고 담보를 해지한다면 그래도 나한테 발 마사지 해줄 수 있겠어? 그건, 그것도 대답 못하네. 역시 가짜였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응, 안 돼. 그럼 정말 월 200만 원을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며느리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되었어요. 한 달 반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때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응. 바뀐 건 없어.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월 200만 원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혼.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수미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복수는 완성된 거였어요. 화분 물 주기 귀찮다던 며느리가 결국 집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민준아, 정말이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수미야, 미안해. 하지만 월 200만 원은 정말 불가능해. 우리 월급 합쳐도 3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만 원을 이자로 낸다는 건. 민준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수미야, 5억 원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는다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 아들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월 200만 원이라는 이자는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이미 늦었어. 내가 보여준 진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날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지만 저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과 억지 친절을 견딜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한 달 후 아들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아들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도 수미가 나름 노력했는데. 민준아, 그건 노력이 아니라 연기였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한 달 반 동안의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요. 엄마, 그런데 대출은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5억 원 정도는 제 다른 자산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거든요. 애초에 며느리를 혼내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이혼이 확정된 후 일주일 만에 저는 대출을 전액 상환했어요. 며느리 친정집의 담보도 말끔히 해제했고요.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아마 허탈하고 억울했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바란 바였어요. 정성껏 준 선물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과 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엄마, 청소는 제가 할게요. 민준아, 내가 직장 다니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주말에 같이 하면 되죠.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며느리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엄마를 직접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냥 간단한 걸로. 안 돼요. 제대로 된 걸 해드릴게요. 아들이 직접 요리를 배워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며느리가 1달 반 동안 억지로 해준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동네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수미야.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각자 길 가자.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수미야, 다른 데 가서는 그러지 마. 누군가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 명심할게요. 며느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겠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요. 1년이 지나자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응? 누구? 제 여자친구 이지현이에요. 지연 씨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편하게 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꽃을 가져왔어요. 지연 씨가 준비해온 선물을 보니 정성이 느껴졌어요.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죠.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예의가 바른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몇 번 더 만나보니 지연 씨의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몸살이 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몸살이에요. 그럼 제가 죽 끓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몸살일 때는 따뜻한 걸 드셔야 해요.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지연 씨가 끓여준 죽은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만들어준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아,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말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당연하다고 말했었는데 그때는 가식이었죠. 하지만 지연 씨의 당연하다는 진심이었어요. 차이가 느껴지는 게 지연 씨는 억지로 하는 티가 전혀 안 났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배려해주는 거였죠. 2년이 지나서 아들과 지연 씨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새 며느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 그런데 지연아. 네? 너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돼. 지연 씨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가족이 됐는데 뭘 감사해. 서로 배려하며 잘 살자.
새로운 며느리와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지연 씨는 강요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를 챙겨줬어요. 제가 아파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한 건 있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어느 날 지연 씨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전 며느리 얘기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줬어요. 화분 선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 주기를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심지어 없애자고까지 했는지.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응.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어.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죠. 지연 씨가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지연아, 너는 절대 그러지 마. 당연히요, 어머니. 그런 건 사람으로서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길에서 옛 며느리 수미를 다시 마주쳤어요.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니.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다니 다행이네. 네. 그런데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응. 아주 행복해. 새 며느리분이 잘해드리나 봐요. 응. 정말 잘해줘. 수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어머니,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수미야, 이미 지난 일이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네.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미야,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네. 꼭 그럴게요. 집에 돌아오니 지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마트 좀 갔다 왔어. 혼자 가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같이 갔을 텐데. 괜찮아. 그런 것까지 부탁할 필요 없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어머니 혼자 무거운 거 들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지연 씨의 말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전 며느리는 물 한 번 주는 것도 귀찮아 했었는데. 지연아, 고마워. 모료 어머니.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수미랑 이혼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지연이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이혼 안 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린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엄마, 그때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민준아,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이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위해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무시당하고 제 정성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와 살아야 했겠죠. 그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안 된다고 말한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지연 씨 같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고 아들도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친정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는 것도 이혼을 강요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고 당신의 정성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며느리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모든 행복의 시작은 작은 화분 하나였어요. 며느리가 그 화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겼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걸요. 저처럼 말이에요. 작은 화분 하나가 저에게 준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진심은 진심으로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